네, 안녕하세요. CEO 특강 진행을 맡은 2011 미스코리아 서영유입니다. 최고 기업의 CEO에게 경영 철학과 기업의 성장 원동력을 들어봄으로써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SF플러스 강방천 회장님을 모시고 세상의 변화,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99년 설립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2004년 중국 상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SF플러스 자산운용사. 그 후 2005년, 2006년 연이어 국민연금 우수운용사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2008년 SF플러스는 자산운용사로 출범해 그 후 미국 금융사와 합작운용사를 설립하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다. 그 중심에는 증권가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강방천 회장이 있었다. 1999년 초 4명의 창업자로 시작했던 SF플러스를 지금의 자산운용사로 성장시킨 강방천 회장. 늘 남보다 한 발 앞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가치 투자의 대가이기도 하다. 고객에게 풍족함을 주는 회사, 조직원에게 성취감을 주는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을 주는 회사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SF플러스 자산운용사. 종잣돈 1억 원을 1년 10개월 만에 156억 원으로 불린 투자 신화의 주인공 강방천 회장.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강방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지금부터 강방천 회장님의 세상의 변화,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입니다.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펀드 매니저 아시다시피 돈을 투자처에 운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강연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궁금해하면서 오늘은 세상의 변화. 저는 굉장히 변화를 즐깁니다. 아마도 저는 아마도 제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냐? 당신은 그런 상상력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라는 것을 궁금해하죠. 근데 아마도 저희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제가 태어난 곳이 전남 신안군이죠. 지금이야 여전히 섬이고, 지금은 목포에서 배로 하루에 7, 8번 배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1년 하루에 배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시골. 그리고 그 동네에 TV도 없었던, 우리 동네에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자기가 있는 곳이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 날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안. 한번 진호를 보시죠. 제가 왜 신안 얘기를 꺼내냐면 아주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묘했죠. 지금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 뉴스를 듣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한참 놀 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 바로 TV 뉴스가 아닌 라디오 뉴스죠.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TV 뉴스를 봤을 겁니다. 저는 귀로만 듣는 라디오였습니다. 왜? TV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 당시 뉴스의 주요 테마는
바로 월남전이었죠. 월남에서 청룡 백호 부대가 베트콩을 몇 사람 사살했다. 뭐로? 칼빈과 탱크로. 그 뉴스를 계속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내 친구들은 화면을 통해서 칼빈과 소총, 탱크를 봤을 때 저는 귀로만 들리는 라디오에서 칼빈이 어떻게 생겼을까? 탱크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상상을 했겠죠. 무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9년 동안. 지금 보면 9년 동안 내가 몰랐던 아주 취약한 TV도 없었던 시골에서 내가 들었던 라디오 뉴스는 지금 보니까 어느 누구 전 세계에서 저희 상상력을 따라올 사람은 스티브 잡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왜 그럴까? 제가 그 척박한 우리 신안 섬에서 이 라디오를 듣던 9년의 역사가 사실 저희 상상력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위치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질서조차도 잘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자,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상상력을 만들어냈고 그 상상력이 현재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뉴스가 뭘까요? 뉴스는 우리가 뭘 하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런 육하원칙인가요? 그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월남이 어디 있지? 월남이 어디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느꼈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9년 동안 매일 지도를 봤습니다. 지도. 매일. 근데 지도 얘기가 뭘까요? 제가 서울에서 TV를 봤던 뉴스, TV를 통해서 본 뉴스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뉴스는 다르다는 거죠. 라디오는 상상이라는 것을 필요하죠. TV는 상상이 필요 없습니다. 라디오를 보면서 위치를 봤을 때 지도를 봤습니다. 그 지도를 9년 동안 봤다는 소리죠. 그 지도가 지금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여러분, 지도는 자, 월남이 어디 있을까? 보죠. 찾아갑니다. 지도를 따라서. 내가 있었던 신안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월남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지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로 축적과 확대를 통해서 사람한테 두 가지 메시지를 작동시킵니다. 하나는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과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을 동시에 지도는 구현해 주죠. 바로 우리는 구글 어스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굉장히 이게 현미경적 망원경적 시각이라면 우리는 치밀하게 바로 외대 이곳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현미경적 치밀함이죠. 이것을 순식간에 정반대로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지도는 준다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세상에 신문을 보게 되면 이 신문 매일 여러분 눈앞에는 신문이 보입니다. 신문은 팩트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로 생각하죠. 어떻게? 치밀하게. 야,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게 되면 한전하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치밀한 맛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 한국의 대외 균형은 어떻게 변할까? 원대한 시각을 하죠. 사람은 한쪽에 꽂히면 한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망원경적 원대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미경적 쪽으로 치밀하게 보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술이 어디서 왔을까? 학교에서 가르쳐줬을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봤던 지도가 주는 메시지, 아마도 매일 좋아했던 지도를 보면서 아마도 이 두 가지 연역과 기낙, 축적과 확대, 치밀함과 어떤 그 원대함, 이 두 가지를 계속 공존하면서 살았던 게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듯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신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서울에서 살고 그런 과정에서 TV 뉴스를 듣고 지도를 보지 않다면 저는 현재 그냥 그렇게 자랐겠죠. 그래서
저가 과거에 그 9년 동안 또는 여기 그 외대 용인 캠퍼스 살았던 그 상상의 역사. 저희가 있었을 때는 늘 뭐 기숙사도 있었고 이제 고시반도 있었고 3년 6개월은 여기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또 저는 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는 어떤 그 환경을 잘 활용하라. 근데 제가 저희 그 역사가 왜 갑작스럽게 나를 만들어냈을까? 그 환경의 변화가 저를 하나로 만들었다는데 뭐냐면 세상에 우리 그 가치를 만들어낼 때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세 가지 생산 요소를 씁니다. 경제학이든 회계학이든 생산 요소를 쓰죠. 뭘까요? 일단 사람, 또 하나는 뭐죠? 토지, 또 하나는 돈, 자본. 이걸 우리는 3대 생산 요소라고 정의합니다. 이 3대 생산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아웃풋, 바로 가치를 창출해내죠.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노동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 가지 생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이 우리가 채집, 수렵을 하면서 뭐를 썼습니까? 도구를 썼죠. 그 도구가 자본체입니다. 두 번째 생산 요소의 출현입니다. 수십만 년 전에. 세 번째, 이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농경을 쓰면서 토지를 사용하면서 세 번째 생산 요소 바로 토지를 쓰기 시작했죠. 우리는 유유히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3대 생산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아웃풋,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수십 년만 년 동안 세 가지 생산 요소만 썼던 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출현하고 있다. 여러분 앞에는, 저 앞에는, 지금 이 순간. 뭘까요? 이 새로운 역사가 출현했기 때문에 저희 상상력이 상상력이 사회 속에서 성공의 잣대로 되고 있다. 뭘까요? 저는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정의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최근 신문을 보시죠?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녀시대. 자, 싸이가 왜 갑작스럽게 세상을 이렇게 들썩거릴까? 소녀시대가 이끄는 한류가 왜 세상을 이렇게 할까? 왜 갑작스럽게 남양 유업 사태가 우리 눈앞을 이렇게 신문을 장식할까? 왜 1년 전에 농심을 판매했던 연세점 주인들이 농심 라면 판매하지 않겠다고 데모를 할까? 저는 그 기저에는 바로 세 가지 생산 요소, 사람과 토지와 자본 이외에 이상한 게 하나 등장했다. 이 이상한 게 없었다면 현재의 싸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녀시대 세상 사람은 아무리 이수만 SM 기획 오너가 아무리 창조적인 기획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바로 여러분이 아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유튜브, SNS라는 이 생산 요소가 없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싸이를 몰랐을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은 소녀시대를 몰랐을 것이고 지금 현재 남양 유업 사태는 여러분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정치인조차도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면 정치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 작동의 기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 가지 생산 요소 이외에 한 가지 생산 요소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생산 요소를 활용하고 지배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회사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앞으로의 세상은 토지, 자본, 노동 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벗어나는 또 다른 생산 요소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어요. 이 순간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늘 태블릿 PC 등장 가운데 그래서 저 또한
아마도 저런 게 없었다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수단, 저는 그걸 뭐라고 정의하느냐? 3대 생산 요소와 버금되는 제4의 생산 요소로 정의합니다. 제4의 생산 요소. 보세요.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 둘, 세 가지 생산 요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싸이 등장, 현재 남양여비 사태, 그리고 몇 년 전에 농심의 불매운동, 최근의 정치적인 이슈들 등등.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처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이제 주식시장의 가치, 어떤 기업의 특정 가치가 애플이 1년 전에 시가총액 700조 원을 역사적으로 달성했는데 애플이 시가총액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증권회사 중에 조그만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 직원수가 350명인데 증권업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3만 명입니다. 약 0.15%의 직원으로 0.15%의 이 생산 요소로 아웃풋을, 마켓셔를 17%를 움직이는 키움증권을 여러분 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의 계율은 전통적인 3대 생산 요소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뭐 때문이다. 이것을 넣어야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사실 저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제4의 생산 요소로 규정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강방천 혼자입니다. 규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저 요소를 등장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질서를 해석할 수 없는 방법,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인정하자. 제4의 생산 요소. 저는 그걸 새로운 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땅과 다른 새로운 땅.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자, 이걸 활용하고 지배하는 자가 앞으로 여러분은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있든 어디를 가든 저것을 남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활용하는 자, 우리 후배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게 중요하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과 이 옛날 이 땅과 내가 새로 정의한 제4의 생산 요소, 네 번째 생산 요소, 새로운 땅,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바로 근본적인 속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생산 요소 정의해도 괜찮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이 땅은 말이죠. 고정성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땅 움직일 수 있습니까? 땅은 못 움직여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저 생산 요소는 움직이고 있죠. 지금 스마트폰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성입니다. 완전히 다른 땅이죠. 두 번째, 이 토지는 폐쇄적이에요. 한국 땅이면 한국 땅, 영인 캠퍼스, 영미 캠퍼스 땅. 근데 이 땅은 개방성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 현재 카카오톡 외국에서도 막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개방화예요. 개방화. 이 땅은 말이죠. 이 땅은 폐쇄적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소유. 누구 등기 다 있어요. 소유 누구 건지. 이 건물이 누구 건지. 근데 제가 정의하는 이 새로운 땅은 활용일 뿐입니다. 누구가 소유 못합니다. 활용.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활용화. 이 땅은 그래서 회계학적으로 기록, 키핑이 가능하다. 키핑. 근데 이 땅은 바로 소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재무제표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키핑을 못하죠. 기록을 못하죠. 자기 자산으로. 자, 이런 엄청난 상황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존 재무제표조차도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어떨까요? 기존 재무제표는 여러분 회계학 좀 싫어하죠. 회계학 이 기본 전제는 경제적 사건으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화폐적으로 측정 가능해야지 재무제표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묘하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활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바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다. 우리 회계학적으로. 회계학이란 뭘까요? 가치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생산 요소를 측정해서 이해관계자한테 전달되는 표일까요? 표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 지수를 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회사든 어떤 회사든 앞으로 저는 몇 년 사이에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국가든 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3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땅을 지배하는 자, 자본을 지배하는 자가 그 세상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연일 미국은 미국 주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침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가는 못 드는 이유, 저는 바로 그 중에 하나, 거의 대부분은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춤추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구글, 애플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저 속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 구도 속에서 춤을 추는 기업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상장 기업들은 꿈이 없게 보이고 꿈이 없는 곳에 사람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시장이 저렇게 비실비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사례에서 첫째, 제가 우리 전남시나 남틀을 생각하면서 어떤 주어진 환경도 잘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남들이 갖지 못하는 비교 우위를 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지금 이 세상은 새로운 생산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파악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 자, 세 번째. 사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회계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회계학을.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켜라. 지금은. 그 문제 말고.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두 가지를 잊고 살고 두 가지를 먹고 살아야지 인생은. 자, 인생이라기보다는 너무 사회적으로는 조직에서는 성공한다. 특히 펀드 매니저. 하나는 과거를 먹고 살지 말고 미래를 먹고 살아라. 과거. 나 과거 승률이 이랬어. 과거 나 작년에 우리 회사 1등이었어. 돈을 엄청 벌었어. 과거 먹고 사는 순간 사람은 퇴행합니다. 퇴보죠. 뭐를? 미래를 먹고 살아라. 두 번째, 타이틀을 먹고 살지 말고 능력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누구든지 간에 어떤 친구가 과거 얘기를 하고 타이틀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순간 저희 펀드 수익률이 한국에서는 최고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단 소리야.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단어는 잊고 살고 두 가지 단어는 먹고 살아라. 바로 과거와 타이틀은 잊고 살아라. 미래와 능력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저는 학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애기들한테도, 야, 학교 네가 서울대 만들었어? 네가 만들어라, 학교를. 자기 자신이 서울대면 서울대인 거예요. 왜 남들이 만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고 이 소리죠. 벌써 그 순간 그 사람은 과거의 피상 속에서 뛰어드는 겁니다. 자기가 어딜 학교 가든 자기가 더 멋진 인생을 만들면 그게 좋은 거지. 야, 남들이 서울대가 남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학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1987년도에 여기를 졸업하고 운 좋게 87년도에 저기 갔죠. 증권회사. 그때 증권회사는 사실 굉장히 초호황이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좋은 인력이 증권에서 왔어요. 그때 당시 87년 해서 91년까지 4년,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SK증권에 다니다가 제가 사실은 경영정보학 출신이기 때문에 SK증권에서는 저를 전산실로 발령이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산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이제 커리큘럼상에서 경영정보학은 반절 정도는 이제 경영학 관련, 반절 정도는 회계학이 아니 그 뭐죠? 그 전산학이 있었죠. 근데 제 성격이 조금 그 개방적이고 낙천적인 그런지 그 콤마 하나만 틀리면은 막 컴파일 시키면 에러 나오고 아 나 미치겠더라고요. 야 이거 인생을 콤마 하나에 바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2학년 때부터는 전산학을 아주 안 했어요. 아주. 나 이거 그 스펠링 하나 틀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원을 회계학으로 돌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회계학을 하고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사실 대학교 때는 증권의 정자도 몰랐어요. 제가 증권을 알았던 것은 대학교 때 있다면은 경제학을 보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할 때 가끔 증권이 언급된 것만 내가 기억해요. 그 이상 증권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고시반에 있을 때 한 친구는 그때 주식을 했었어요. 매일 주식만 봐요. 경제신문만 보고. 저는 경제신문도 볼 줄 모르죠. 저는 그때까지 여전히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니까 경영정보학과 나왔다고 전산실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전산을 안 하는데 회사 들어가자마자 전산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갔던 게 옛날 그때 당시 쌍용투자증권. 이제 현재는 신한금융지주죠. 쌍용투자증권이 망해서 굿모닝 신한 갔다가 굿모닝 신한이 지금 현재 신한금융지주로 갔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대학교 때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공부밖에 없거든요, 할 게.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와서 요거 해야 되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로 회계학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전산실에 가서 그만두고 이제 쌍용투자증권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 쌍용투자증권은 증권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력이 많이 왔습니다. 쌍용투자증권 인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저는 여기 외대 용인 캠퍼스 졸업생이죠. 저는 펀드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는 그 증권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부서입니다. 운 좋게 갔죠. 근데 이제 거기 가게 되면 리서치 센터, 이제 조사부 팀들하고 미팅을 해요. 근데 이제 조사부에는 증권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스펙이 되는 친구들이 옵니다. 와튼 스쿨? 그렇죠?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더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럴 거로 믿습니다. 기존 학교는 의미 없다. 요즘은 더더욱 뭐가 필요하죠? 바로 상상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모르겠어요. 대학교 시스템 같은 대학교 입학 시스템이 요즘도 여전히 사실로 사람을 뽑는지 않을까. 근데 사회에서는 사실을 안 좋아합니다. 사실 많이 하는 친구.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일단 사실을 알아라. 두 번째부터예요. 사실을 남들과 달리 해석하라. 남들과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점에서 내가 독특합니다. 똑같은 신문 기사 읽어도 나는 달리 해석합니다. 아마도 그 힘이 9년 동안 뉴스를 듣던 힘일 수도 있고 지도를 보면서 했던 그런 것도 있었겠죠. 어쨌든 세 번째, 그 사실을 남들과 달리 해석하는 걸 통해서 과감히 판단하라. 판단이에요, 판단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남편 집도 사기도 하고 뭐 또 이사도 해야 되고 한데 판단 못하는 남자친구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액션이에요. 액션.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그래요. 사실을 알라. 남들과 달리 해석하라.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감히 액션하라. 이 네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게 되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가 사실만 얘기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이건 조직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못하라도 설령 틀린 한이 있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 보세요. 한례로 신문에 4년 전에 사회면에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너무 많다. 사회면의 기자의 눈에는 마땅해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유학생들이 뭐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의 눈초리로 팩트를 쓴 거예요. 하나의 팩트, 유학생이 많이 오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달리 해석한 거죠. 달리 해서 어떻게? 중국 유학생이 많이 오구나. 그럼 앞으로 중국 사람이 한국 많이 오겠구나. 그럼 그 친구들이 뭘까요? 돈을 쓰는 사업이 잘 되겠구나. 그러면 그 기업과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우리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그룹 얘기를 보죠. 제가 사실 명품 그룹을, 저는 주식을 하니까 항상, 이런, 여러분 알죠? 리슈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1층과 2층을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명품이죠. 제가 사실 이 명품 그룹을 왜 사느냐? 바로 중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까르띠에, 몽블랑, 그렇죠? 알프레드 돈힐, 클로에, 이런 것들이 다 저 회사 겁니다. 그리고 리슈몽이라는 회사 상장이 돼 있죠. 스위스 회사인데. 피아제, 벤클립 애플스, 많죠. IWC, 시계 중리, 폴로 랄프 로렌, 이것도 별도 회사가 아니고 저 회사 거죠. 리슈몽, 리치몬트라는 회사이기도 하죠. 이런 회사가 있다 하면 사실을 해석을 하고 이제 액션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절차니까. 또 하나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죠. 스와치 시계는 별로 싸구리. 근데 이 스와치 그룹은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 시계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메가, 티소, 라도, 그렇죠? 켈빈 클레인, 블랑탕, 브레게, 그렇죠? 티파니, 이런 것 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백화점 1층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은 사실 세계에 4개 거대한 명품 그룹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루이비통 그룹도, 아마도 이제 모에샹동이라는 샴페인도 이 회사 거죠. 루이비통, 겐조, 갤랑, 태그호이어, 드비언스, 쇼메이, 팬디, 불가리, 전부 다 이 회사 사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 유학생을 굉장히 넣는다는 사실을 남들과 달리 해석해서 어떻게 액션한다? 저 친구들의 지갑이 지금 여기 열리고 있구나. 이 열린 곳에 나는 나이가 하는 너분 투자니까 이쪽에 사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하는 것. 어쨌든 마지막 다시 정리해보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을 알라. 근데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실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결코 회사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사실 아는 것은요, 저 스마트폰, 태블릿이 다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학교는 사실로서 등수를 매겼어요. 경부선 철도를 외우는 걸로, 김포 평야는 어떤 강에서 만들어진 걸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병의 증상까지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실이 여러분을 뭐로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그 사실은 남들보다 하라고. 너 잘났다. 너 해라. 해봤자 네이버 지식 검색보다 더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사실을 아는 것에 여러분은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 어떻게? 사실을 남들과 달리 해석하는 것에 늘 곰곰이 생각하세요. 틀려도. 그리고 그로부터 결론을 내고 액션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저는 강조합니다.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과거와 타이틀을 먹고 살지 말고 미래와 능력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시간이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사실은 그 질문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어떤 것도 받아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 사실을 해석하는 그 기법이 좀 연습 방법이 있으신가요? 연습 방법? 사실 일단 정형화된 연습 방법은 없을 거예요. 다만 저는 사실 해석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는 맛이죠. 틀리는 맛. 틀려야 되죠. 어떻게 사실을 해석하는데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맞으면 다 알죠. 다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첫째, 자, 중국인 얘기 나왔어요.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막걸리 열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화의 방향성, 변화의 방향성을 먼저 질문하세요. 그렇죠? 막걸리 마시고 있어요. 진짜 마실까? 지금부터 안 마실까? 중국 사람들 볼 때, 중국 사람 들어왔어요. 지금 명동에 막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중국 사람이 들어올까? 아닐까? 방향성이죠. 들어올까? 아닐까? 마실까? 안 마실까? 방향성 두 가지로 할까? 안 할까?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바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자, 스마트폰 쓰고 있어, 누군가가. 스마트폰 쓰고 있다는 사실로서 쓸까? 사람들이 쓸까? 안 쓸까? 변화의 방향성이에요. 두 번째, 진짜 한 2년 동안 쓰다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안 쓰겠지. 지속성은 2년입니다. 지속성이 2년인 곳에 여러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그건 헛발질이에요. 최소한 지속성이 담보되는 곳에 여러분 자원을 낭비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사실을 해석하라. 지금부터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해석과 판단과 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더더욱 그 단계가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더 이상 더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올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을 하세요. 뭘 읽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이제 보세요. 백화점 가세요. 길거리 보세요. 어디를 가서도 어떤 사건을 딱 관찰했으면 두 가지 질문하세요. 진짜 그럴까? 아닐까? 두 번째,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유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막걸리 열풍, 와인 열풍 등등.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명품 그룹 주식 기업을 살까 말까 할 때도 만약에 그 명품 그룹 주식을 살까라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중국인이 앞으로 부자 될까? 부자 될까? 부자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예스 한번 해봐요. 틀릴 수도 있어. 왜? 세상은 오류투성이에요. 자, 틀릴 수 있어요. 부자 될까? 아니면 부자 되다가 앞으로 수도할까? 변화의 방향성. 두 번째, 꽤 오랫동안 부자 될까? 아니면 한 3년 부자 되다가 다시 가난해질까? 저는 꽤 오래 부자 될 것 같다. 하나는 그 속에서 춤출 기업과 산업, 그 속에서 춤출 기업의 주주가 되든지 직원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 연습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두 가지로 변화의 방향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남들과 다른 아주 자기만의 판단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소리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신문 보면 남들과 보면서 아이씨 이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더라도 틀리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원래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 이제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치 추정의 오류. 가치 추정의 오류. 밸류를 추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재무주 보면서 근데 틀릴 수 있어요. 야, 나는 이 밸류가 사실 1조 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틀릴 수 있죠. 또
경영자가 뭐 예기치 않던 어떤 뭐 등등. 두 번째는 시기 추정 오류. 언제 뜰지 몰라요. 언제 뜰지 몰라. 이 두 가지 추정의 오류, 가치 추정의 오류와 시기 추정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죠? 분산 투자를 합니다. 분산 투자. 우리가 진짜 내일부터 이 주식, 이 기업, 그리고 이 가치는 이렇게 오래 가. 라는 추정의 가치 추정의 오류가 없고 완벽했고 시기 추정의 오류가 없이 내일부터 뜬다면 한 개 종목은 사지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코 틀리는 것에 관용을 베푸세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문제점 너무 많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 없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진정한 문제점은 뭐냐? 해결책이 없는 게 진정한 문제점이에요. 해결책이 없는, 사람 잘못할 수 있죠. 다만 잘못을 반성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중국 왜 투자 안 해요? 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중국 문제점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루션이 없습니까? 지금 유럽 문제가 저렇게 힘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솔루션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공한 비관론자는 없습니다. 막 그 문제점만 가지고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비관적 관념을 버리고 그 이면에 투사하고 있는 솔루션을 찾을 힘,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바로 해석과 판단과 그리고 액션이 필요하고 해석을 연습하고 해석하는 방법에는 변화의 방향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성공한 비관론자는 없다. 여러분 이왕이면 조금 사물이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질문 또 있나요? 질문? 한 기업을 이끌어가시는 리더로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오는데 소셜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모바일 테크놀로지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그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될지 아까 남영료 기사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그 권력 이동이 할까요? 권력 이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초들은 사실 기득권? 몇 사람? 이 어떤 그 힘을 균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남양엽 사태든 몇 년 전에 그 농심 불매 운동을 주도했던 몇 연세점, 600개 연세점이 그때 농심 라면 안 팔겠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결집하는. 그래서 저는 남양유업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 사실 권력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남양유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요즘 갑과 을의 어떤 그 경쟁 구도에서 오히려 역전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세상 그런 것 같아요. 작용과 반작용, 도전과 응전. 역사적으로는 도전과 응전, 물리학적으로는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그동안 한국 사회 아니면 자본시장이 작용의 역사, 갑의 역사였다면 그의 반작용이 지금 시작됐다. 그 이유는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이 이제 촉매가 되기도 했고 당겼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남양유업 사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이런 사태가 한 번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강연해주신 강병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병천 회장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